김비서, 자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자네가 상복을 입고 있냐고.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박 회장의 눈앞에 평소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필하던 김비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명을 씌워 쫓아낸 여자.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죽을 뻔했던 핏덩이가 바로 접니다. 5년 동안 충직했던 수석비서의 입에서 터져나온 잔인한 진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고꾸라졌습니다. 성공이라는 야망을 위해 처자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비정한 남자.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가장 믿었던 신복의 가면을 벗고 이제는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재회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대건설 회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철이 책상 위 전화기를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비서실장 한기태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연락은 아직도 안 되는 거야. 예, 회장님. 오늘 아침부터 전화도 문자도 응답이 없습니다. 박진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연락이 끊긴 적 없는 놈이야. 내 모든 일정을, 내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놈이라고. 한기태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만. 수소문은 무슨. 당장 찾아내. 박진철이 창문 앞으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태가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뭔데? 김 비서가 연고도 없는 지방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충남 예산 쪽이라고요. 박진철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던 박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고 문자였습니다. 고 이설의 별세, 빈소는 충남 예산군 소재 평화장례식장. 30년 전 내쫓았던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차 돌려. 내가 직접 간다. 예. 어디로 가십니까? 예산이야. 지금 당장. 박진철이 외투를 집어들며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한기태가 황급히 뒤따르며 물었습니다. 수행원들 대기시킬까요? 아니, 나 혼자 갈 거야. 아무도 데려가지 마. 박진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낡은 장례식장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진철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싸구려 국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진철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향 연기 사이로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30년 세월의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슬픈 눈망울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진철이 영정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며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조여왔습니다. 설이야. 박진철이 낮게 중얼거리다가 문 앞 조문객 명단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맨 윗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주 김도윤, 관계 아들. 박진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등줄기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이 아들이라고. 박진철이 명단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상주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 박진철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5년 동안 곁에서 모든 비리와 일정을 관리하던 수석 비서,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윤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깍듯하고 충직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셨군요, 아버지. 박진철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으로 30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이 밀려들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젊은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여인을 구두발로 밀쳐내며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그 애였단 말이야. 5년입니다. 5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도 뒷거래 장부도 정략 결혼으로 쌓아 올린 치부도 전부요. 박진철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5년간 심장부에 잠입한 사냥개였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덫이야. 박진철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으아. 박진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 소란스러운 빈소 안에서 도윤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쓰러진 박진철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들것에 실린 박진철이 희미한 의식 속에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내 모든 걸 알고 있어 끝이야.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박진철이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거칠게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의료진이 말리려 했지만 박진철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화기 내놔. 당장. 박진철이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 실장 나야. 지금 당장 김도윤 신원 조회해.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럴 리가 없어. 박진철이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도윤이가 사라지면 내 왕국이 무너진다. 박진철이 퇴원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진철이 빈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복을 입은 도윤이 영정 앞에서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도윤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박진철의 손바닥이 도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린 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5년 동안 내 곁에 있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람이 할 짓이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도윤이 서류를 박진철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박진철이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찍힌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서리의 강제 낙태 시술 동의서, 그 아래 박진철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그뿐이 아닙니다. 도윤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외도 증거로 제출됐던 사진들 뒤에 조작 경위를 적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씌운 누명입니다. 가짜 목격자까지 세워서 만든 거짓말이요. 박진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박진철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목에 걸었던 주홍글씨, 이제 당신 목에 걸어드리겠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도윤이 휴대전화 화면을 박진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론사 배포 예약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면
회장님의 과거 악행이 전국에 뿌려집니다. 박진철이 전화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도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진철이 이를 악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 당장 비서실에 연락해서 이놈을 끌어내. 한기태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이 전부 잠겼습니다. 뭐라고? 자금 결제 라인도 막혔습니다. 비밀번호가 전부 바뀌어서 아무도 접근을 못합니다. 박진철이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시스템은 이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박진철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윤이 박진철의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라고요. 도윤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건설 지분의 35%가 제 우호 세력 손에 있습니다. 박진철이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야? 회장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임원들, 협력업체 대표들, 5년 동안 한 명씩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게 회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품위입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저택에서 서예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전처 장례식장에서 쓰러졌다고요. 서예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예숙이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부탁한 조사 결과 나왔어요. 예, 사모님. 김도윤, 본명은 박도윤입니다.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서예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철이 사무실에서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박진철이야.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야겠어.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진철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5명, 6명,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도윤이한테 넘어간 거야. 박진철이 전화기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현장 소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신규 대단지 현장 자금 집행이 전부 막혔습니다. 이러다 부도납니다. 박진철이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도윤이 짓이야. 그놈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 그 무렵 강남 저택에서 서예숙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하세요.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서예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도윤, 내가 내 아들들 목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 그날 밤늦게 박진철이 텅 빈 사무실에서 도윤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 묶음이 나왔습니다. 서리가 도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시장에서 팔을 팔았는데 3,000원밖에 못 벌었다. 도윤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도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 없이 키워서. 박진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의 가난과 절망이 구겨진 편지지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편지를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저녁 박진철의 저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품에 유골함을 안고 들어섰습니다. 박진철이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해? 도윤이 아무 말 없이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유골함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철이 유골함을 바라보며 굳어졌습니다. 이 집의 원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도윤이 박진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우리 어머니입니다. 박진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윤이 유골함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건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진그룹 최강석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진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 사장, 약속도 없이 남의 회사에 찾아오다니. 좋은 소식 전하러 왔지. 최강석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자네 회사 부도 위기 채권, 내가 전부 사들였어. 이제 대건설 목줄은 내 손에 있는 거야. 박진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회사 헐값에 넘겨. 그게 자네한테 남은 마지막 선택이야. 박진철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최강석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가슴에 성진그룹 전략 고문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박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최강석이랑 손을 잡았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5년 동안 키워주신 실력으로 더 큰 무대를 찾은 겁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철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셨죠. 호랑이를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 호랑이가 주인 목을 물 차례입니다. 박진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최강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회장,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부터 가는 게 어때? 박진철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구급차가 대건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린 박진철이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박진철이 양복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작은 종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산군 평화요양원 3층 보관함 7번. 박진철이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이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도윤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도윤 씨 맞지? 도윤이 발걸음을 멈추고 남자들을 훑어봤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남자 하나가 주머니에서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예숙 여사님이시군요.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꼼짝 마. 전원 체포다.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서예숙 여사님 목소리 전부 녹음돼 있습니다. 살인 청부 지시까지요.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의 저택 현관에서 서예숙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지팡이를 짚고 서예숙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도윤이를 죽이려 했다며. 서예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자식들 지키려고 그런 거야. 저놈이 다 가져가게 놔둘 순 없잖아. 나가. 박진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서예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두고 봐. 저놈이 당신까지 집어삼킬 테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박진철이 수행원들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에 낡은 요양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녹슨 보관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7번 보관함 앞에서 박진철이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심선 업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박진철 씨의 지시로 이설혜 씨의 외도를 거짓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박진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밑에 자신이 30년 전 보냈던 협박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설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 설이는 이 증거들로 박진철을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아들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가슴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오직 박진철의 참회만을 기다리면서 상자 바닥에 통장 수십 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매달 적립된 후원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통장 사이에 메모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진철 씨가 이 돈으로 남은 죄를 씻기를. 박진철이 메모를 쥔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이야, 설이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철 씨 맞으시죠? 박진철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요양보호사 최정숙입니다. 설혜 씨 마지막 5년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정숙이 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설혜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메마른 기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철 씨 나 설이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당신을 용서해 미워하다 죽고 싶지 않아서 용서하기로 했어. 박진철이 녹음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게 뭐야, 전부 썩은 거야, 전부. 박진철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설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잘 들어. 박진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이가 아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너라도 그 사람 곁을 지켜줘. 끝까지 그 사람이 인간으로 죽을 수 있게 해줘. 박진철이 녹음기를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증거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이의 삶을 망가뜨린 것은 물론 자신의 영혼까지 썩어가게 만든 비열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설이야. 그 시각 성진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최강석이 검은 승합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부하 2명이 도윤을 끌어냈습니다. 도윤의 손목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냐고. 최강석이 도윤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가져온 정보 전부 가짜더군. 대건설 약점이라고 넘긴 서류들 하나도 쓸 수 없는 것들이야.
도윤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아셨군요. 뭐? 처음부터 대건설을 지키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물어주신 겁니다. 최강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이 도윤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도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강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창고에 가둬. 내가 처리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마. 그날 오후 박진철이 요양원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리가 남긴 통장들을 펼쳐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장마다 후원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설의 시 후원 받으셨던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판사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박진철입니다. 설의 시 전 남편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박진철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 금융 전문가, 기업인. 설이가 30년 동안 후원해온 고아 출신 인재들이 한 명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의 임시 사무실에 젊은 남녀 15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이 제 전처 이설의 시입니다. 제가 30년 전 내쫓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설의 씨가 남긴 유언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30대 초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판사 출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대건설을 지키겠습니다. 금융 전문가 여성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강석 사장의 불법 자금 흐름 이미 추적해뒀습니다. 박진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보호사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회장님, 도윤 씨가 납치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성진그룹 창고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박진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천 남동공단 3구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진철이 전화를 끊고 양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신데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가야 해. 박진철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시간 뒤 인천 남동공단에 경찰차 5대가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진철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전원 체포다.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윤을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박진철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여길? 내 어머니가 알려줬다. 내 어머니가 남긴 사람들이 도와줬어.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녹음 들으셨습니까? 다 들었다. 박진철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어머니가 30년을 고생했다. 나 때문에 내가 복수를 꿈꿨고 다 내 잘못이야. 도윤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걸 내려놓겠다. 검찰에 자수할 거야.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들 전부.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철의 집무실 소파에 부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30년 동안 써온 기록이었습니다. 쌀 5kg만 2,000원, 도윤이 학원비 3만 원, 병원비 5만 원,
박진철이 가계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마다 가난과 고통의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박진철이 가계부를 덮으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 가족이 돌아오길 바랐던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며칠 뒤 서리가 후원했던 인재들의 도움으로 최강석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무력화됐습니다. 박진철이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틀 뒤 오후 대건설 임시 주주총회장에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박진철이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박진철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철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제 야망을 위해 아내를 버렸습니다. 외도녀라는 누명을 씌워서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짜 목격자를 세우고 증거를 조작하고 협박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과 함께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박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사를 키우는 동안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뒷돈을 주고 경쟁사를 짓밟고 법을 어겼습니다.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철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최강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 회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주총회에서 이런 짓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박진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사장, 자네도 할 말이 있지 않나? 뭐? 그때 객석 뒤에서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강석 사장님의 자금 세탁 증거입니다. 도윤이 연단으로 걸어 나오며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성진그룹이 지난 10년간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돈이 3천억 원입니다. 증거 전부 여기 있습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최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 사장님 사실입니까? 해명 좀 해주십시오. 최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때 총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 여러 명이 들어섰습니다. 서리가 후원했던 검사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30대 검사가 최강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강석 사장님,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들이 최강석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동시에 총회장 곳곳에서 서해숙의 측근들도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건설은 기적적으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사태가 진정된 뒤 박진철과 도윤이 총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박진철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던 곳이 있다며. 예. 30년 전 아버지랑 자주 가셨던 국밥집이요. 거기 가자. 허름한 국밥집 안에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뚝배기 2개가 김을 뿜었습니다. 박진철이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랑 단칸방에서 이 국밥 나눠 먹던 게 가장 행복했다고요. 박진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설이는 행복했다고 했어. 박진철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를 아들이라 부를 염치가 없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남은 생은 내 비서로 살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도윤이 아무 말 없이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박진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어머니 명예회복 판결문이다. 30년 전 조작된 외도 혐의 전부 무죄로 확정됐어. 도윤이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진철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부자가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대건설 기자회견장에서 박진철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경영권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제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버린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철의 저택 거실에서 부자가 서리의 유골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윤이 흰 국화 꽃다발을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박진철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야, 이제야 우리가 하나가 됐어. 도윤이 아버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지를 인간으로 돌려놨습니다. 영정사진 속 설이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저녁, 부자가 한강 둔치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번졌습니다. 박진철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도윤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예, 아버지. 이런 게 행복입니다. 부자의 그림자가 노을 속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화해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박진철이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입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졌습니다. 사람 없어. 사람. 가정부가 달려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구급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철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박진철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그래요? 암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박진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간암이라고요? 예. 암세포가 혈관을 누르고 있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박진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 전 설이가 앓았던 병과 똑같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인과응보로군. 완벽한 인과응보야. 회장님,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박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 안 합니다. 예. 이대로 가겠습니다. 조용히 임종 준비나 하겠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이식을 받으시면 됐습니다. 박진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아버지 병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도윤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뻘이야. 내 어머니가 30년 전 이 병으로 고생했어. 나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도 똑같이 죽겠다는 겁니까? 박진철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너랑 화해했으니까. 이제 갈 수 있어.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도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이 전국의 명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윤이 전화기를 쥔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박진철의 건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도윤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도윤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도윤이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간 서예숙이 사주한 조직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박진철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박진철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박진철이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누워 계셔야 합니다. 비켜요. 내 아들한테 가야 해. 박진철이 간호사를 밀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박진철이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유리창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철이 천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 저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란 말이야.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박진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진철의 와병과 후계자의 공백 소식이 퍼지자 투기 세력들이 다시 회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박진철이 휠체어에 앉은 채 중환자실 앞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병실로 돌아가십시오. 안 돼. 도윤이가 깨어났을 때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해. 박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실장,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 회장님, 몸조리부터 하셔야. 대답해. 밤새 박진철이 휠체어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을 때 돌아올 자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진철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서리에게 진 죄를 내가 대신 받으면 안 돼. 도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병원 밖에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의 참회와 고백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쾌유를 빕니다. 힘내세요. 뉴스 카메라가 촛불 집회를 비췄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건설 박진철 회장과 아들 김도윤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이 병원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박진철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아. 박진철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서리를 내쫓던 그 밤. 이번엔 절대로 안 놓아. 박진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도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 부자가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옆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박진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버지는요?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일주일 내내 아드님 곁을 지키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시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간을 떼어드리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환자분 몸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사고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두 분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도윤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의사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려서 아버지 곁에 보낸 이유가 이겁니다. 수술 준비해 주십시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아버지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박진철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윤아 깨어났구나. 예, 아버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식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제 간으로요. 박진철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나는 이대로 가도 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박진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수술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박진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윤아. 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에서 2개의 이동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박진철이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너도 약속해라. 꼭 살아서 나와야 한다. 약속합니다. 두 부자가 손을 맞잡은 채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박진철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는 너를 버렸지만 오늘은 내가 나를 살리는구나.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서리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대기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대건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서리의 후원 아동이었던 사람들이 주주연합을 결성해 투기 세력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서혜숙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혜숙에게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예숙이 고개를 떨군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병실에서 박진철이 검찰 조사관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과거 비리 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조사관이 나간 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뻘이야. 박진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부자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 환자복을 걷어올려 수술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박진철도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피보다 진한 생명을 나눈 진짜 부자입니다. 박진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부자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 뒤 대건설 본사 대강당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설의 장학재단 출범식. 박진철이 연단에 섰습니다. 도윤이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 전처 이설의 씨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출범합니다. 제 전 재산을 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박한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남은 생은 설혜 씨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윤이 아버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십시오. 박진철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철. 박진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박진철이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진철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박진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운동복 차림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와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트럭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철의 얼굴에 평범한 노인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왔구나.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타세요. 도윤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진철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이 트럭은 어디서 났어? 제가 샀습니다. 농사일 도우려고요. 박진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집 앞에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박진철이 예전의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두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드셔보세요. 박진철이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구나. 과찬이십니다. 진심이야. 내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어. 부자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자가 서리에 유골을 뿌렸던 고향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소박한 제상을 차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진철이 제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이야 왔어. 도윤이랑 같이 왔어. 도윤이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구나. 늦어서 미안해. 바닷바람이 제상 위 초를 흔들었습니다. 박진철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평화롭게 쉬어. 당신 덕분에 우리 부자가 살았어. 도윤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뒤로 박진철은 회장 직함 대신 이설의 재단 이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 급식실에서 박진철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라. 박진철이 국을 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급식이 끝난 뒤 박진철이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공을 찼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박진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도윤은 건실한 기업가로 성장해 대건설을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참회록을 사내 필독서로 지정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도윤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참회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면 도윤이 아버지의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부자가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박진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버린 게 뭔지 이제야 알겠구나. 뭔데요, 아버지? 천국이었어. 설이와 너 그게 내 천국이었는데 내가 내 손으로 버렸어. 도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그래, 이제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이 벽에 걸린 설이의 사진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사진 속 설이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이야, 당신이 보낸 우리 아들이 결국 나를 살렸어. 박진철이 사진 속 설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 목까지 도윤이를 아끼고 사랑하다 갈게. 약속해.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해질 무렵 부자가 고향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박진철이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나처럼 살지 말고. 박진철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3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너를 찾아서 다행이다. 저도요, 아버지. 두 부자가 노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만남이 결국 이 평화로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부자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은 한 남자에게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박진철은 야망을 위해 아내와 아들을 버렸고 그 대가로 텅 빈 왕좌에 홀로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고도 끝까지 참회를 기다린 끝에 그 용서가 결국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진철처럼 30년이 걸렸더라도 진심 어린 참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